정치 톡톡 사이다 한수진입니다. 9월 정기국회가 지난 1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국회 처리가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이 산적한 상황인데요. 임시국회부터 시작된 상임위 회의가 차질을 빚으면서 민생정책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여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대출 기재위원장에 속한 국민의힘은 예고했던 대로 조세 소위 대신 전체 회의를 열어 1주택자 종부세 특례 법안 2건을 상정했습니다.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까지 이어지진 못했지만 국민의힘은 거듭된 파행으로 올해 세부담 완화를 기대했던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논의의 첫발이라도 떼보자는 취지로 전체 회의를 열었다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여당 단독의 상임위 개최를 규탄하며 장외전을 펼쳤습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 없이 상임위를 연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민생법안 논의를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을지 법안 쟁점과 국회 처리 전망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9월 정기국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각종 입법, 예산안 등 산적한 현안들을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 의견 어떠신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러 산적한 난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 이재명 대표와 또 민주당이 지금 민생경제위기 대책기구를 하겠다고 밝혔고, 저희들 역시도 이번이 민생경제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자체가 민생비상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재정위기, 그다음에 환율, 금리, 물가, 뭐 하나 정말 이 민생을 괴롭히지 않은 사안이 없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우리 여야가 함께 해결해서 정부가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 이걸 함께 풀어야 되는데, 여당도 그동안 지혜와 이런 노력을 다 하겠지만 집권 경험도 있는 또 거대 야당이 민주당이 이 문제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 주느냐도 참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의원님? 네. 거대 야당의 리더십이 기대된다는 말씀이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정기국회가 잘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맞이하는 첫 번째 정기국회죠. 그러니까 많은 성과를 좀 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남다를 거다, 이런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야당이 되고 난 뒤에 첫 번째 정기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 없는 야당, 이런 야당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로 160석에 책임지는 야당, 대안과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야당,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국민들로부터 다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사활을 걸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날 저희들이 정기국회 대비로 민주당 국회의원 한 분도 빠짐없이 국회에서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 민주당이 정말로 책임지는 야당, 그다음에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야당의 모습을 보이자라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저희 정기국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나라 안팎에 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양당 모두 비상한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를 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좀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종부세법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예.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부동산 관련 세부담 완화 법안인 종부세법과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참 많은 관심이 모였었는데요. 계속 지금 진통을 겪었습니다. 여야가 합의가 잘 되지도 않았고요. 최대 쟁점이 뭐였죠?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지난 정부 시기에 부동산 공시지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여러 가지 결과라고 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 한 채밖에 없는 시민들, 또 어떻게 하다가 집을 상속받거나 하게 된 분들한테 엄청난 세금 폭탄이 물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이 해결하자고
같이 나섰던 것인데 민주당이 이제 당초에는 선거 과정 중에서는 2021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부자 감세에 갑자기 브레임을 걸면서 이 부자들한테 세금을 깎아준다 이렇게 되니까 당초에 선거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랑 입장이 좀 달라진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정부에서도 절충안을 내고 또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협의를 같이 하고 해서 논의가 좀 진전돼 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이 부동산 종부세 이 특례 대상자 안내문의 발송이 9월 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네. 16일, 30일 그 사이에 특례 여부 이것이 법이 이 종부세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느냐 마느냐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답답한 사안이고 대략 짐작되는 대상자매도 50만 명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제 논의를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를 통해서 줄곧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래서 거의 뭐 이게 합의될 줄 알았더니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이게 부자한테 너무 감세해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논리로 갑자기 돌아서니까 지금 이 논의가 좀 지연되어 왔던 것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이게 경제가 요즘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이번에 종부세 완화 세제 개편안을 들고 나온 걸 보게 되면 경제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극소수의 부자만을 위한 이제 부자 감세에 치중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저희들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들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작년에 민주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9억에서 11억으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지금 정부가 이 11억이라는 말하자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해 한해서 특별 공제를 해가지고 3억을 더 올려주겠다라는 겁니다. 14억. 14억으로. 네. 그러면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는 한 25억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아파트가 25억 이상 되는 사람부터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전체 대략 한 9만 명만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9만 명.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5천만 국민인데 이 중에 9만 명을 위한 말하자면 부자 감세 혜택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극소수만을 위한 종부세 규제 완화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특별공제를 11억에서 3억을 더 올려가지고 14억까지 올릴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주택 된 분들, 지방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상속받은 주택 이런 부분들을 주택수에서 빼주고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 그다음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쪽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하고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예. 드립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정부에서 12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4억까지 사실은 하겠다는 것이 당초 이게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지만이 이 여러 고통받은 사람들의 고통이 감경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이 한사코 안 된다고 하니까 12억 원을 조정을 했거든요. 예. 조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절충안을 절충안을 내놓고. 네. 근데 이 문제는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금을 막대하게 내려고 하니 그 부담이 엄청나서 이 50만 명에 가까운 대상자들의 세금 부담이 너무 큰 겁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당초 뭐 우리 당만 이야기했으면 좀 감당하기 어려웠을 텐데 예. 민주당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고 2020년 수준으로 다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같이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되었고 이건 뭐 오로지 이건 뭐 여기에 어떤 큰 무슨 편가르기나 유불리가 있겠습니까? 또 여야가 모두 다 갑작스런 가혹한 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 국민들에게 조금 부담을 좀 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 저희 당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실수요자 1가구 1주택자는 정말 튼실하게 보호하겠다. 다만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하겠다. 이것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상안을 국민의힘에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이제 50만 명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부부가 공동으로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까지 합해서 최대 50만이고 네.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은 한 37, 8만 명 정도, 40만 명에 채 육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품 단가 연동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9일이죠. 여야가 민생경제특위를 열고요. 정부로부터 납품 단가 연동제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9월부터 납품 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한 뒤에 법제화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지금 여야는 관련 법안 6건을 회의에 상정하고 도입 방안과 부작용을 논의를 했는데 의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을 두고도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전재수 의원님, 애초에 여야 간의 이견이 좀 적은 사안 아니었나요? 이것은 당연히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소기업, 영세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 물가 폭등, 원자재 가격 폭등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중소기업, 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이 애로사항을 이 손톱만큼이라도 안다면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국민의힘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 법안을 이제 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황당한 논리인데 납품단가 연동제라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 원가 상승분을 말하자면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오히려 시장 질서에 부합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원가 절감 노력을 잘 안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그래서 시장 질서를 흐릴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로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다시 입장이 좀 선회해가지고 입장이 다시 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합의돼서 통과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은 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중소기업, 소기업, 영세기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납품 단가 연동제는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예, 이게 뭐 우리 전재수 의원님이랑 어떻게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절대적 다수이고 또 많은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 작은 기업, 소기업으로 또 소상공인, 영세상인으로 그 고통이 크게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제 정부 여당뿐 아니라 이제 국회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원자재 가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수많은 종류와 가지수가 있고 또 그것이 어디가 원산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럼 그 납품 가격을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 이제 이게 사실은 현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쉽지 않고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 상당수 대기업들은 해외로 공장을 막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이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기업에 투자 유인을 주고 또 뭐 법인세까지도 외국과 좀 경쟁이 되게끔 만들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납품 단가 문제가 예측불허한 상황으로 되면은 대기업들로서는 당연히 납품 단가가 좀 더 저렴해지는 것이 경제적으로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의 원자재를 도입할 수 있다면은 또 장기적으로 그러면 그 원자재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경제적으로 우리의 좋은 의도와 달리 시장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 이게 물가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물가의 총합이거든요. 예. 여러 가지 수가 합친 걸 평균으로 내는 것이지만 이 납품 단가야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현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상생기업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정부가 지금 대기업 보고 대기업에게 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만일 대기업들이 여기 응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저렴한 곳으로 그 하청을 돌려버리겠다고 해버리면 오히려 국내 기업의 중소기업한테는 그게 피해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은 무조건 국내산을 쓰라. 라고 우리가 규제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런 상황들까지 감안해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선에 상생하는 기업 문화를 대기업도
국내 중소기업을 키워야지만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위기 때 대응할 수가 있고 그래야 그게 대기업이 전쟁으로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하고 설득도 하고 이제 또 그런 노력을 함께 해 나가면서 원청과 납품 업체 간의 그런 상생과 공정의 문화, 거래 문화부터 정착시켜 보자. 그렇게 그걸 한 방향에서 법제화를 해 나가자라는 것이 이제 현실론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제화 자체는 찬성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당장 도입에는 그렇죠. 좀 부작용이 좀 우려되는 맞습니다. 측면이 그건 이제 있다. 뭐 이런 수많은 말씀이신가요? 그 거래 민간 거래거든요. 정부가 납품 단가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민간 기업 간의 거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품목과 또 가지수와 또 원산지에 따른 다른 차이를 어떻게 그러면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들, 표준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당장 해야 예, 된다? 당장 해야 더 됩니다. 지체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난 10수년 동안 납품 단가 연동제가 논의만 되고 사실은 아무런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 그럼 오래전에 시작했거든요. 벌써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벌써 10수년 전부터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을 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면 이번에 못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지난 8월 12일 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이 말하자면 표준계약서에 해당하는 연동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지수가 아주 많긴 하지만 표준계약서 같은 이런 것을 기준을 만들어주면 그 세부적인 것은 원자재 종류별로 그다음에 기업별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게 충분히 됩니다. 이번에 마침 이제 연동계약서도 마련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납품 단가 연동제를 이번이 아니면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예. 만족할 만한 수준의 납품 단가 연동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더 문제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냥 자율로 다 맡겨놨습니다. 여기 어떤 강제력 또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 조치가 없으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력도 좀 담보가 되되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 성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민생경제특위에 올라온 지금 법안을 보면요. 또 대중교통비 감면 법안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요. 지금 민생특위에서 보면 여야 의견이 또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국민의힘부터 좀 입장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마산 앞을 가보면은 많은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좀 버스 이용료를 좀 감면해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해주면 좋은데 첫 번째 이제 지역 사정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습니다. 이 대중교통 분담률이 100만 도 중에 낮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보다는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더 시급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데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게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그 가격을 깎아주는 게 있고 또 하나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소득공제 혜택을 줘서 대중교통을 더욱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그 소득공제 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지난번에 대통령과 이제 국회의장단 만찬을 하면서 정부가 세수 사정을 이유로 세액 공제를 늘리는 방향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소득층을 도울 수 없으니 재원이 소요되더라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 대중교통비 경감을 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방향을 같이 검토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정부하고 다시 검토를 할 텐데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 지방정부가 또 이 재원을 또 부담해야 되는데 근데 이 구조는 중앙정부만 부담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 서민들의 이 여러 가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무엇인가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그 반값 교통비 지원법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름을 정했고요. 사실은 이 반값 교통비를 하기 위해서는 법을 고쳐야 되는데 그 법안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을 개정을 해서 반값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통계를 좀 가져왔는데 보니까요. 이게 작년 4분기에 가구당 월 평균 교통비가
29만 6천 원이었습니다. 29만 6천 원. 그리고 이 중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집에다 냅두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겁니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중교통비를 반값으로 지원하자. 예를 들면 독일 정부가 있잖아요. 요번에 큰 박수를 받은 정책을 내놨는데 그게 뭐냐면 9유로 티켓. 9유로 티켓이요? 9유로 티켓.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왜 놀이공원 가면 에버랜드 같은 거 가면은 자유 이용권을 끊으면 놀이기구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고 이것도 타고 막 하루 종일 마음대로 탈 수가 있잖아요. 저렴하게. 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9유로 티켓을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버스를 타든 마을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다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은 거예요. 이걸 하자는 겁니다. 이거를 해야 실질적으로 교통비 부담이 늘어난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지. 네네. 유류세 50%, 소득공제 40%에서 80% 해준들 그 돈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예산 들이지 않고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9유로 티켓과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고유가 시대,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자라는 것이 민주당의 안입니다. 이제 9유로 티켓 같은 제도는 사실 우리는 이미 다시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 지하철로 다 완성되고 그 가격도 대중교통비 자체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에서 제일 저렴한 편입니다. 저렴한 편인데 대중교통을 가급적 많이 이용해서 이렇게 탄소 배출도 줄이고 또 고유가에 대응도 하고 하자는 것을 그런 것을 총량적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인 제도가 무엇이냐 그게 하나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소득 공제를 확대해주는 방식도 그런 방안에서 검토된 것이고 정말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하는 방안 같은 것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방자치단체 일부에서는 예컨대 1,000원 택시 이런 게 있거든요. 1,000원 택시. 예, 1,000원 택시, 1,000원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면 지역에서 어디나 다닐 수 있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 재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게 되면서 그 문제가 일부 또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교통비로 인한 부담을 너무 크게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여야 모두의 공통된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영구적이고 항구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고유가 상황이고 고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예산이 항구적으로 든다. 그런 것은 이제 아니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똑같이 지금 민생이 먼저다 하는 건 지금 여야가 그렇습니다. 다른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반복론에 있어서는 지금 좀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의견이 좀 잘 모아지기를 좀 바라는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여야가 모처럼 공동 결의한 법안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예. 좀 관심을 끌었는데요.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 예. 감축법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예.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최형두 의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우리 민주당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윤관섭 위원장이 이제 참 초안을 내셔가지고 여야 의원들이 30명 모두 만장일치로 되었고 그래서 국회에서 되었죠. 모처럼 이제 이런 결의안을 했는데 이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자기들 이제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자국 기업들을 좀 더 육성하고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모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에 따른 보호주의적 경향인데 미국 민주당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당이죠. 그 민주당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걸 내놨는데 이게 다 좋습니다. 다 탄소 중립이라든가 또 자기들이 이런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내놨는데 그중에 우리 정부에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조금 불리한 대목인데 아주 불리한 대목인데 그게 뭐냐면은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순수 전기차, 수소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게만 보조금을 주겠다. 아주 좋은 제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이렇게 수출해온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게 아주 직격탄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기아차의 전기차 이런 것들이 차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가격도 국산 전기차가 최대액 7,500불의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은 7,500불이면 이게 1,000만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 1,000만 원을 이게
국산차 대한민국에서 만든 차를 사면은 1,000만 원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예. 그럼 당연히 우리 차를 안 사겠죠. 예. 이건 우리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미 FTA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미국 의회가 정말 한미 간의 경제의 공동 번영 또 서로 상호 호혜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는 이 부분은 한국 차에 대한 차별 조치를 풀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촉구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공동의 목소리로 한국의 경우는 다르다. 같이 함께 탄소 중립을 위해서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또 동맹국가로서 또 우리가 미국 기업을 위해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때로는 상당 부분 우리가 다른 시장에서의 차별을 무릅쓰고 네. 미국 시장과의 이 FTA 정신에 따른 노력을 해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결의안을 냈습니다. 결의안을 내었고 이건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협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 또 대한민국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을 거라 보고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도 우리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의원들에게 호소하고 해서 이 부분의 일부 수정, 시행령이라든가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한국차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제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 그 모처럼 이제 여야가 국회에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동맹국 미국이 이 대한민국에 과연 이럴 수 있냐 이런 좀 섭섭함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미국의 세계 외교 정책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박수치고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뭐 치포라든지 뭐 인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기구에도 뭐 참여하겠다고 의향을 밝히고 말하자면 미국의 대외 정책에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동조해주고 지지해주고 미국 땅에 가서 투자하고 미국 땅에 가서 우리 기업들 공장 지어주고 다 했는데 예. 동맹국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돈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지원이 안 되는 현대 기아 자동차의 자동차를 미국 국민들이 사겠습니까? 사실상 현대 기아차에서 만드는 전기차는 미국에서 팔 수 없는 겁니다. 동맹국 미국이 대한민국한테 이러면 안 되죠. 섭섭하죠. 미국에서는 이 입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아주 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결의안까지 만든 만큼 미국 정부의 좀 전향적인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좀 도리를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렇게 또 여야가 힘을 네. 모으는 모습. 예. 예. 그 점은 조금만 제가 보완을 하면은,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 서운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당당하게 국제규범 국가로서 또 양자 간의 이런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당당하게 따져서 했고, 일부 지금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투자를 하면 많이 지원을 받거든요. 우리 예, 기업들이. 예. 그랬더니 우리 기업들이 중국 투자할 때 어느 분야를 하지 말라고 미국이 제안한 조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호소를 했어요. 우리가 어필을 우리가 이의를 신청했더니 미국이 풀어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면은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미국 정부에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그다음에 규정대로 세계 무역 질서를 미국 정부가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위반이고 네. WTO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에 관한 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미국 정부가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방송을 꼭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국 정부도. 본다고 네. 합니다. 네. 자, 9월 정기국회 전망과 함께 또 민생법안의 쟁점 두루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사이다 큐 이어가겠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막을 올리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권부터 세제 개편안까지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되는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기국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사이다큐의 박영주입니다. 올해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열립니다. 이것은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인데요. 우리나라 회기연도가 매년 1월 1일에 개시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안을 충분히 심의해서 확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정기국회 기간에는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안을 심의 확정합니다. 또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 질문도 실시하고요. 당해 연도에 처리해야 될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임시국회는 2월, 4월, 6월과 그리고 필요할 때 수시로 열리는데 정기국회와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소집되는 국회로 회기는 30일 이내로 정기국회보다는 짧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일이나 빨리 시행되어야 할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돼요. 그렇지만 국회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이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모을 수는 없겠죠. 대통령이 요구하거나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국정조사 요구로 열립니다. 그럼 해외의회는 어떻게 열리고 있을까요? 우선 일본과 프랑스 의회는 우리나라처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은 국회가 1년 동안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연평균 184번, 하원은 149번 본회의가 열렸어요. 매년 주간 단위로 의회 일정을 사전에 잡아서 거의 매일 상임위를 열고 법안 심사와 공청회, 청문회, 정책 리뷰를 합니다. 영국은 의회 회기가 보통 5월에서 6월 정도에 시작을 해서 정기, 임시의회 구분 없이 1년 동안 열리는데요. 영국 의회는 요일별 본회의 시간도 하원 의사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운영이 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본회의가 열려요. 그리고 회기 중에 13번은 금요일에도 본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상원하원 모두 연간 본회의 개최 일수는 150일 정도가 됩니다. 여름 휴가나 크리스마스, 연말 휴가 등 5번이나 7번 정도만 휴회를 합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상시적으로 의회가 돌아가니까 미국처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거의 매일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상임위회의는 보통 본회의하고 동시에 열려서 의원들이 상임위회의장이랑 본회의회의장을 오가면서 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 주목할 만한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권 확대 및 경찰국 신설 등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특히 국회가 키를 쥐고 있는 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는 국회가 입법에 관한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 시간이자 각 정당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기회입니다. 국회의원은 1인당 평균 세비 1,28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과연 국회 본분과 책무를 다할 수 있을까요?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기면서 일하는 국회로서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정치권이 어떻게 정기국회를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8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법 규정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시행령 개정 방안을 마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이 조항을 고치라는 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목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방향. 정식 공문도 아닌 이메일로 전달됐습니다. 내용에는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도
경영 책임자로 본다는 조항을 넣으라고 돼 있습니다.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경영 책임자는 처벌을 면하고 안전보건 책임자가 대신 처벌받게 됩니다. 기업들의 요구대로 기획재정부가 법까지 개정하라고 한 것에 대해 노동부 안에선 월권이라는 불만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천 의원님. 예. 그러니까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고요. 근데 지금 기획재정부가 논란이 된다고요? 황당한 일입니다. 이 법의 주무부처는 노동부입니다. 근데 기재부가요,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 국민 세금 가지고 연구 영역 맡깁니다. 그 결과를 이 말하자면 재벌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그 내용만 쏙 뽑아가지고 말하자면 노동부에다가 던진 겁니다. 이것은요, 이 정부조직법 위반이기도 하고 이게 각 부처 사이의 어떤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기재부가 연구 용역을 했으면 그거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결과를 국회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은 국회에다가 연구 용역 결과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연구 용역 결과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국회가 정한,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를 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뭐 재벌 대기업의 민원을 기재부가 자기네 소관 법률도 아닌 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심각하게 말씀드리자면 국기문란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있잖아요. 이제 시행된 지 한 8개월 정도 되는데 우리가 출근해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국민은 없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입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법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탄할 일이고 정말로 이 기재부의 어떤 국기문란 행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묻고 따지고 철저하게 이 부분 챙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처벌보다는 이게 예방을 위한 것이거든요. 예방을, 왜냐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주가, 경영진이 또 사장이 이제 책임이 사장이겠습니다. 사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짝 챙기라 이렇게 해서 이게 취지인데 현장에 가보면은 이제 이런 그 중도재해시행재해법이 잘못 출제한 시험 같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아마 기재부가 중대재해법의 실제적인 효력이 어떤지 또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마 연구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건 그 고용노동부가 다 할 수 없는 일을 보완하고 더 개선하기 위한 방식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2022년 상반기 재해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사망사고가 3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보다 31건 감소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법 시행이 지금 7개월, 8개월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건설업계에서는 줄어들었는데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법은 지금 민주당이 강조하시는 대로 또 우리 당도 걱정하시는 대로 굉장히 강력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게 시행령도 시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7개월 사이에 이 효과가 금방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조업에서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처벌이 무서워가지고 경영자들은 바짝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듣는 이야기로 가능하면 그 경영진, 특히 재해 책임자 이런 건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잘못하면 큰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말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 직접 챙기는데 규정이 좀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기업 10곳 중에 7곳이 중도재해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7곳이라는 것이 대기업들이 아닙니다. 자,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시행령을 좀 살펴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금 말한 게 재정 취지는 처벌보다 예방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예방할 것인가에 좀 더 시스템적인 접근이 이어야 될 것이고요. 경영 책임자만 사법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기니 그 규정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시고 민주당이 걱정하시듯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현장의 목소리 많이 듣습니다. 우리 최용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입법 취지가 정말로 첫 번째는 처벌이 아니고 예방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우선적인, 더 큰 입법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더 안전하게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재부의 이 시행령 핵심이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보자면 그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를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중대재해가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오너라든지 이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이 저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가 대타로 대신 말하자면 깜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 대표 대신 깜빵 갈 임원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서만 받으면 중대재해가 터지더라도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아니 사고가 났으면 뭐 문제가 있었을 텐데 이것을 전부 면해주는 것으로 시행령을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강화를 해놨더니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말하자면 출구를 다 만들어준 겁니다. 재벌 대기업의 민원인 것이죠. 이것을 주무부처인 노동부도 아니고 기재부가 나서가지고 국민 세금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마치 지시하듯이 이렇게 했는지 이것은 밝혀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입법 취지에 따라서 이 경영하는 사람들의 애로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다뤄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선거법 개정 문제도 있고요. 또 상임위원회 배분 방식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는데요. 지금 전재수 의원님이 야당 측 간사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국회 정개특위가 이제 두 개의 소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 선진화 소위고요. 또 하나는 정치관계법 소위원회인데 이 정치관계법 소위원회는 주로 이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게 될 테고, 그다음에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 운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야 그 합의제를 전제로 이제 정개특위가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잘 합의 안 되는 내용들을 좀 더 추려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정개특위가 출범하자마자 어떤 뭔가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겠다라는 기대보다는 우려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우려만큼 저희들이 여당의 이제 간사가 이제 국민의힘의 김상훈 의원님이신데 김상훈 의원과 함께 저희들이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정개특위의 성과를 이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최영두 의원님도 정개특위에 네. 소속이 돼 계시는데 말이죠. 활동 기한이 내년 4월 30일까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길다면 길지만 사실은 짧은 기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8개월 안에 과연 이 많은 또 과제들이 잘 조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도 좀 앞서는 게 사실인데요. 우리 저 여야 간사들이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우리 전재수 의원 그다음에 우리 김상훈 의원님이 아마 서로 덕담을 해주시네요.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국내외적으로 특히 국내 많은 국민들이 이제 정치가 정말 우리 경제나 우리나라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한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무한정 늘면 오히려 긴장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4월까지 해서 바짝 그게 이제 총선 1년 앞이거든요. 예. 2024년 총선 1년 앞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개특위에 속한 의원들이 매주 금요일 오전에 이제 연속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서 주제를 좀 더 밀도 있게 한번 다뤄보자. 좀 포괄적 사고를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논의를 시작해서 아마 지금까지의 논의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가 크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 운영에 관련된 것, 또 선거법이라든가 법에 관련된 것인데, 이번 저희들 그 비대위 사태를 겪고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전당대회를 겪으면서 야, 이제 이 정당의 운영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에 대한 또 국민적 인식도 높아져 있습니다. 전당대회 한다고 민주당도 2개월을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민주당의 아성인 호남 같은 곳에서는 투표율이 낮았어요.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도체제 때문에 지금 집권 초기 3개월 동안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다루어서 이게 법으로 고칠 내용뿐 아니라 정당 내부의 개혁, 정당의 지도체제의 개편, 이런 걸 통해서 선진정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두 분의 어깨가 참 또 무거운 것 같습니다. 사개특위 잠깐 한번 보면 말이죠. 첫 회의부터 상당히 좀 입장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 야당 입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제 당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절차와 과정을 다 무시하고 어떤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이 인용되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 절차와 과정들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사개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을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고 시행령 국가다라는 비판들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경찰을 통제한다. 이것도 법을 바꿔야 되는데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법을 바꿔야 되는데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사개특위에서 다뤄야 될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이것도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버립니다. 대한민국에는요. 법의 위계의 질서가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명쾌하거든요. 헌법, 법, 시행령, 부령. 그렇게 해서 헌법의 위임 범위를 법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법의 위임 범위를 시행령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시행령을 가지고 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개특위 논의를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는 그러한 이제 사법개혁 논의를 저희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이제 시행령 논란은 사실은 8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8년 전에도 당시에는 이제 우리 당이 그 정의화 국회의장 때 또 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 헌법학자들 제가 국회 대변인이어서 이 논란의 중심에 있어 봤는데 헌법학자들 이야기는 시행령은 이제 그 국회가 정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 테두리 내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시행령을 통제하는 방법은 국회가 법을 바꿔서 그 시행령에서 그런 해석의 여지를 없애도록 촘촘히 법을 만드는 것이 이제 해법이지. 그 시행령을 국회가 바꾸라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좀 권한받기다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지금 시행령 정부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 실제로는 법이 정한 것이 좀 허술하거나 또는 요즘 사안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바뀌고 또 촘촘하게 규정하기에는 너무 행정 일선에서 파괴될 것도 많기 때문에 예. 그렇게 둔 것인데 그래서 시행령을 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이제 경찰국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그거는 모든 그 정부 부처의 임무는 헌법상 국무위원 통해서 정부 부처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업무는 그러면 누가 관장을 합니까? 예, 그런 헌법적 구조에 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검경수사분리에 따른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시행령으로 검수원복했다 그러는데 공직자, 더구나 고위공직자가 끼어든 부패 문제는 이건 국가의 큰 기본을 문들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데 지금 뭐 검수완박에 따른 이 법에 따르면은 그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부패 수사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공직 수사의 경우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이번 사개특위 논의를 통해서 오해와 또 만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고쳐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형사사법체계특별위원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은 특권의 영역을 끊임없이 축소시켜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대한민국 검찰은 내사, 수사, 기소, 구형, 공판 유지는 물론이고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상 검찰은 압도적인 독점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압도적이고 특권적인 권한을 나누고 분산해서 검찰 권력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부 조직 구성의 원리 위에 굳건하게 세우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여서 검찰을 기소 전담기관, 공소유지기관화시켜서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인권 또는
이 과다한 어떤 국가의 수사 총량을 줄여 나가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 하에서 민주당은 이번에 국회에 설치된 형사사법체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 또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논란, 국회 특위 활동 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나눠봤습니다. 정치 톡톡 사이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